순백의 웨딩드레스 자락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신부 대기실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이혜운은 거울 앞에 서 있었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다. 정교한 레이스와 반짝이는 보석으로 장식된 드레스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했지만 혜운의 얼굴에는 결혼을 앞둔 신부의 설렘이나 행복감 대신 깊은 절망과 체념만이 어려 있었다. 오늘 그녀는 사랑하지 않는 남자, 아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했다.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인 신양그룹의 총수 권태민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혜운의 삶은 평범했다. 비록 기울어가는 가세에 힘겨워했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꿈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업이 결정적으로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신양그룹으로부터의 투자, 혹은 그 이상의 것을 원했던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야망 넘치는 언니 이하진은 혜운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권태민 회장과의 정략 결혼. 그것이 그들이 내놓은 해답이었다. 권태민, 그 이름은 대한민국 상류사회에서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다. 몇 년 전 의문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었다는 소문. 그리고 그 사고 이후 더욱 냉혹하고 잔인해졌다는 흉흉한 이야기들. 아무도 그의 실제 모습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었고 언론에도 거의 노출되지 않아 그의 존재는 늘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런 남자에게 이제 갓 23인 혜운은 팔려가듯 시집을 가게 된 것이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애써 눈물을 삼켰다. 지금 울어봤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혜운아, 준비 다 되었니? 문을 열고 들어온 언니 하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동생의 희생으로 자신과 가족이 얻게 될 부와 명예에 대한 기대감만이 가득했다. 혜운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혜운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 생각했다. 권태민 회장이 비록 몸이 불편하다고는 하지만 신양그룹 안주인 자리 잤니? 네가 조금만 참으면 우리 모두 편안해질 수 있어. 조금만 참으라고 혜운은 속으로 비웃었다.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삶이 과연 조금만 참으면 되는 일일까? 그녀는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하진의 부축을 받으며 신부 대기실을 나섰다. 결혼식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신양그룹의 거대한 본사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작은 예배당에는 양가 가족과 극소수의 최측근들만이 참석했다. 화려하지만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혜운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하객들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그들의 시선은 마치 진귀한 구경거리를 보는 듯 호기심과 냉담함이 뒤섞여 있었다. 마침내 주례 앞에 다다랐을 때 혜운은 처음으로 자신의 남편이 될 남자 권태민을 마주했다. 그는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듯한 검은색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에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 그러나 그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깊고 검은 눈동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시면과 같은 공허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소문대로 그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밀랍 인형처럼 느껴졌다. 그에게서는 어떠한 온기도,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주례의 목소리가 예배당 안에 울려 퍼졌지만 혜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서약, 반지 교환, 그리고 성혼 선언.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신랑 신부의 입맞춤 순서가 되었을 때 해우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권태민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아주 천천히 그리고 기계적으로 그녀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식이 끝나고 이어진 간단한 피로연에서도 권태민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하객들의 인사를 묵묵히 받았고 가끔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다. 해우는 그의 곁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가족들은 신양그룹 사람들에게 아첨하기에 바빴고 아무도 그녀의 슬픔이나 불안감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피로연이 끝나자 해우는 권태민과 함께 그의 개인 비서인 박 실장의 안내를 받아 신양그룹 소유의 리무진에 올랐다. 차는 그들이 앞으로 함께 살아갈 신혼집, 서울 외곽에 위치한 권태민의 개인 저택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해우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권태민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가 정말 잠이 든 것인지 아니면 생각에 잠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해우는 흘깃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남자에게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녀는 이제 그의 아내였고 그의 세상에 갇힌 포로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차는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 섰다. 철문이 천천히 열리자 그 안으로 깊고 어두운 숲길이 이어졌다. 숲길 끝에는 마치 중세시대의 성처럼 보이는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저택의 모습을 드러냈다. 저택 주변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감시하는 듯했다. 해우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이곳이 바로 그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감옥이란 말인가. 박 실장이 차 문을 열어주었고 권태민은 익숙하게 휠체어를 움직여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해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뒤를 따랐다. 저택 내부는 외부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화려했지만 동시에 삭막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복도는 값비싼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따뜻한 느낌을 주지 못했다. 사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어떠한 표정도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넓은 거실에 다다랐다. 권태민은 휠체어를 돌려 해운을 마주 보았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처음으로 해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해운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이하은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오늘부터 여기가 당신 집이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시오. 당신은 내 아내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그것이 그가 결혼식 이후 그녀에게 건넨 첫 마디였다. 해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내며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운명이 얼마나 가혹할지 예감할 뿐이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한마디의 따뜻한 축복도 없이 절망과 공포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권태민의 저택에서의 첫날 밤은 이혜운에게 악몽과도 같았다. 광활한 침실, 최고급 가구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곳에는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거대한 새장 속에 갇힌 한 마리 새와 같았다. 남편이라는 존재. 권태민은 결혼식 날밤 이후 그녀의 침실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저택의 서쪽 별채에 기거했고 해운은 동쪽 별채에 배정된 자신의 공간에서 철저히 격리된 생활을 시작했다. 식사는 늘 혼자였다. 광활한 다이닝룸의 긴 테이블 끝에 홀로 앉아 값비싼 음식들을 마주할 때면 해운은 음식의 맛조차 제대로 느낄 수 없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시중을 들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고 필요 이상의 대화는 일절 없었다. 마치 잘 프로그래밍된 로봇들 같았다. 유일하게 그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권태민의 개인 비서인 박 실장이었지만 그의 용건은 늘 권 회장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거나 해운의 필요 물품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낮 시간 동안 해운은 저택 안을 정처 없이 배회하거나 방대한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고독과 불안감을 달래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감옥에서 탈출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동시에 자신이 과연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에 휩싸이기도 했다. 권태민이라는 남자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존재인 것 같았다. 결혼 생활이 며칠 이어지면서 해운은 남편 권태민에 대해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늘 최첨단 휠체어에 의지해 이동했다. 하지만 아주 가끔 그가 무심코 휠체어 팔걸이를 짚고 일어서려는 듯한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거나 떨어지는 물건을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잡아채는 모습을 목격하곤 했다. 그런 순간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고 해운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또한 그의 서재에서 흘러나오는 대화 소리도 예사롭지 않았다. 박 실장과 나누는 대화는 대부분 신양그룹의 경영 현안에 관한 것이었지만 가끔씩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단어들이나 특정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럴 때면 권태민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랭함을 넘어 살벌한 기운마저 띄었고 박 실장은 극도로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해운은 본능적으로 그 대화들이 단순한 사업 논의가 아님을 직감했다.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던 해운은 갈증을 느껴 주방으로 향하다가 우연히 권태민의 서재 앞을 지나게 되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그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일 처리가 미흡했던 자들은 용납할 수 없어. 그림자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독사의 움직임도 계속 주시하도록. 그림자 독사 해오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일반적인 기업 경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만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다. 남편이라는 남자, 권태민, 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단순한 재벌 총수, 그것도 몸이 불편한 환자가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무렵 신양그룹은 실제로 심상치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미래그룹이라는 신생기업이 공격적인 M&A와 기술 탈출 시도로 신양그룹의 핵심 사업 영역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래그룹의 배후에는 막대한 자본과 정체불명의 세력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그들의 공세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다. 신양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재계에서는 권태민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의 건강 문제와 맞물려 신양그룹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왔다. 해오는 신문을 통해 이러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권태민이 느끼고 있을 압박감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동시에 그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겨났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여전히 냉정하고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과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서재의 불빛은 그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해우는 저택의 넓은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아름답게 가꿔진 정원이었지만 높은 담장과 삼엄한 경비는 이곳이 여전히 감옥임을 상기시켰다. 그때 정원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온실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간 해우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온실 안은 희귀한 약초들로 가득했고 한쪽에는 각종 실험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치 전문적인 약재 연구실을 방불케 하는 공간이었다. 그녀가 온실 안을 둘러보고 있을 때 인기척과 함께 권태민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해우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긴 어떻게 들어왔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죄송합니다. 그냥 산책하다가 우연히 멋대로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해우는 자신도 모르게 변명하듯 말했다. 권태민은 잠시 그녀를 응시하더니 시선을 온실 안의 약초들로 돌렸다. 이곳은 내 개인적인 공간이오. 앞으로는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시오. 그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덜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약초 하나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어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약초들은 아주 특별한 효능이 있지. 어떤 독이든 해독할 수 있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깊은 슬픔과 고통을 드러내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고 그는 다시 원래의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해우는 그 짧은 순간에 그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의 단편을 본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날 이후 해우는 권태민을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단순한 불행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 거대한 저택과 남편이라는 남자에게 숨겨진 비밀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위협들. 그 모든 것의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함께 낯선 호기심과 생존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 차가운 저택의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울 것 같았다. 온실에서의 짧은 만남 이후 이해운의 마음속에는 권태민이라는 남자에 대한 의문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더욱 커져만 갔다. 그가 무심코 내뱉었던 독을 해독하는 약초라는 말, 그리고 찰나의 순간 그의 눈빛에 어렸던 깊은 고통, 그것들은 해운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수동적인 인형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이 기묘한 결혼 생활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해운은 우선 권태민의 일과와 저택 내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박 실장의 부축을 받아 서재로 향했고 저녁 늦게까지 그곳에서 업무를 보는 듯했다. 식사는 여전히 따로 했지만 가끔 저택복도나 정원에서 마주칠 때면 그는 이전처럼 완전한 무표정이기보다는 아주 미세하게나마 해운의 존재를 의식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그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저택의 사용인들은 여전히 입이 무거웠고 해운의 질문에는 기계적인 답변만을 반복했다. 하지만 해운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고 저택의 동선을 익히며 권태민의 개인적인 공간, 특히 그의 서재 주변을 맴돌았다.
그녀의 직감은 그곳의 모든 비밀의 열쇠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권태민이 긴급한 이사회 참석을 위해 신양그룹 본사로 향했다는 소식을 박 실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박 실장은 혜은에게 회장님께서는 오늘 저녁 늦게 귀가하실 예정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그의 뒤를 따랐다. 저택에는 최소한의 경호 인력과 사용인들만이 남아 있었다. 혜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을 나와 권태민의 서재가 있는 서쪽 별채로 향했다. 복도는 숨 막힐 듯한 정적이 감돌았고 간간이 들려오는 자신의 발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다. 서재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혜은은 며칠 전 우연히 박 실장이 비상열쇠를 숨겨두는 장소를 봐두었던 터였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찾아 문을 열자 묵직한 나무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서재 내부는 예상대로 넓고 고풍스러웠다. 사방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고서들과 전문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원목 책상이 위압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혜은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녀의 시선은 곧장 책상 위와 주변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하지만 특별히 의심스러운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부분 신양그룹 관련 서류들과 경제 전문 서적들이었다. 실망감이 밀려오려는 순간 그녀의 눈에 책장 한 구석에 놓인 특이한 문양의 장식품이 들어왔다. 단순한 장식품처럼 보였지만 혜은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무언가 다른 용도로 쓰일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장식품을 만져보았다. 그러자 드르륵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책장의 일부가 옆으로 밀리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비밀 통로였다. 혜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어두컴컴한 통로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통로는 짧았고 그 끝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문에는 복잡한 디지털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지만 놀랍게도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나가면서 제대로 잠그는 것을 잊은 것처럼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혜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은 서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방이었다. 넓지는 않았지만 방 안에는 그녀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들이 가득했다. 한쪽 벽에는 다양한 종류의 총기류와 날카로운 도검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최첨단 통신 장비와 감시 카메라 모니터들이 번쩍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약품병들과 함께 특정 지역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상세한 지도들, 그리고 암호로 가득한 의문의 서류 뭉치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곳은 명백히 일반적인 기업 총수의 비밀 공간이 아니었다. 마치 범죄 조직의 아지트 같았다. 혜은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심장은 공포감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권태민, 그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란 말인가? 신양그룹 회장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그는 이토록 어둡고 위험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몇 장을 집어들었다.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불길한 기운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혜은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에 황급히 비밀의 방을 빠져나왔다. 책장을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서재를 나서는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혜은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비밀의 방에서 보았던 충격적인 광경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권태민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릴까봐 노심초사했지만
그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귀가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해우는 평소보다 더욱 창백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다. 그때 박 실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잠시 서재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해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어젯밤의 일이 발각된 것일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박 실장을 따라 나섰다. 서재에 들어서자 권태민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해 보였다. 해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앞에 섰다. 부르셨습니까? 권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욱 깊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해우는 그의 시선에 온몸이 꿰뚫리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어젯밤 내 서재에 들어왔었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담겨 있었다. 해운의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듯했다. 역시 그가 눈치챈 것이었다.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그때 권태민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해운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전화를 받았다. 나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이어지는 대화 내용은 해운을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래, 독수리는 처리했나? 좋아, 흔적은 남기지 마. 그리고 여우 쪽에도 경고를 보내. 더 이상 선을 넘으면 다음은 없다고. 독수리 여우, 그리고 철이라는 말까지. 해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전화기 너머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권태민의 말투와 사용하는 단어들은 그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결코 평범한 사업 이야기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냉혹한 결단력과 함께 상대를 압도하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범죄 조직의 보스처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어둠의 세계를 조종하고 있는 듯했다. 전화를 끄는 권태민은 다시 해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공허했다. 들었겠지. 해운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했겠지. 하지만 이혜운 씨,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일 때도 있어.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라면 더욱더 그의 말은 경고이자 동시에 그녀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는 미끼와도 같았다. 해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죠? 권태민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차갑고 위험해서 해우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나는 당신의 남편, 권태민이요. 그리고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남자이기도 하지. 그의 마지막 말은 해운의 귓가에 불길한 예언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밀의 문턱을 넘어선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험과 공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권태민의 서재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대화 이후 이혜우는 그가 던진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남자라는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보냈다. 그녀는 남편의 비밀스러운 세계에 한 발짝 다가섰지만 그 세계의 실체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온 것은 바로 그녀의 가족들로부터였다. 아버지 이병철과 어머니 김선희, 그리고 특히 야심만만한 언니 이하진은 해운이 신양그룹의 안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한껏 고무되어 있었다. 그들은 파산 직전의 가세를 일으키기 위해
혜운을 이용할 생각밖에 없어 보였다. 하진은 거의 매일같이 저택으로 전화를 걸어 혜운에게 은근한 압력을 가했다. 혜운아, 잘 지내니? 권서방은 너한테 잘해주고 다름이 아니라. 아빠 회사 일 때문에 그런데 혹시 권서방한테 얘기해서 신양그룹 계열사 일감이라도 좀 연결해 줄 수 없을까? 네가 한마디만 하면 쉽게 될 일 같은데. 혜운은 언니의 뻔뻔한 요구에 기가 막혔지만 차마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했다. 권태민과의 관계는 여전히 살얼음판 같았고 그녀는 그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들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급기야 하진은 어느 날 불쑥 저택으로 혜운을 찾아왔다. 세상에, 이게 사람 사는 집이니. 궁궐이니 혜운아. 넌 정말 복도 많다. 이런 데서 사니까 세상 시름 다 있겠네. 하진은 값비싼 실내 장식들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훑어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리고는 본색을 드러냈다. 사실 오늘 내가 온 건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야. 아빠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네가 권 서방한테 얘기해서 한 5억 정도만 좀 융통해 줄 수 없을까? 내 남편한테 그 정도 돈은 껌값도 아니잖아. 혜연은 참담한 심정으로 언니를 바라보았다. 언니, 여긴 내 돈이 아니야. 그리고 권태민 씨는 그런 부탁을 들어줄 사람도 아니고. 뭐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우리 가족을 모른 척 하겠다는 거니.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다 누구 덕인 줄 알아. 하진은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때 차가운 목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제 아내에게 무슨 볼일이시죠? 이모님, 권태민이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등장에 하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아첨했다. 아이고, 권서방, 마침 잘 왔네. 우리 혜운이가 시집와서 잘 지내는지 보러 왔지. 근데 아버님 사업이 좀 어려워서 혹시 신양에서 조금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권태민은 싸늘한 눈으로 하진을 쏘아보았다. 제 아내는 신양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인적인 청탁은 일절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의 단호한 말에 하진은 얼굴이 벌개졌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굴욕적으로 저택을 떠나야 했다. 하진이 떠난 후 권태민은 혜운에게 차갑게 말했다. 앞으로는 당신 가족들이 이 집에 함부로 드나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소. 쓸데없는 기대를 품게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혜운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말이 옳았지만 동시에 가족들에게조차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다. 며칠 후 혜운은 박 실장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았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쐬고 싶다는 그녀의 요청을 권태민이 마지못해 허락한 것이었다. 물론 건장한 경호원 2명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붙는다는 조건이었다. 혜운은 답답한 저택을 벗어나 오랜만에 도심의 활기를 느끼며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그녀는 작은 갤러리에 들러 그림을 감상하고 한적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모처럼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카페에서 나오던 혜운의 앞을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가로막았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사내 2명이 다짜고짜 그녀의 팔을 붙잡고 차 안으로 끌고 가려 했다. 이거 놔요. 당신들 누구야? 혜운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함께 있던 경호원들이 급히 달려들어 사내들과 격투를 벌였지만 상대는 수적으로 우세했고 훈련받은 전문가들처럼 보였다. 순식간에 경호원 2명이 쓰러졌고 혜운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질풍처럼 달려와 승합차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채서 내린 사람은 믿을 수 없게도 권태민이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다. 두 다리로 당당히 서 있는 그의 손에는 검은색 특수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다. 감히 네 사람에게 손을 대.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사신의 음성처럼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괴한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해운을 붙잡으려 했다. 그 순간 권태민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단순한 보행 보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진 무기였고 그의 몸놀림은 눈으로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순식간에 괴한들을 제압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지만 치명적인 위력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훈련받은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살상에 특화된 움직임이었다. 해운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알던 휠체어에 의지하던 그 권태민이란 말인가. 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아니,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다. 방금 전까지 공포에 질려 떨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큰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권태민은 싸늘한 눈으로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괴한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지시를 받은 듯 어디선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나 신속하게 그들을 처리하고 주변을 정리했다. 권태민은 그제야 해운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평소의 무표정한 가면이 쓰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괜찮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해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권태민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팔을 잡고 자신의 차로 이끌었다. 그의 손길은 단단했지만 이상하게도 거칠지는 않았다. 차에 올라 저택으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해운은 흘깃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두 다리로 운전석에 앉아 능숙하게 차를 몰고 있었다. 그의 숨겨진 모습, 그의 진짜 정체. 그것은 해운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비밀의 일부인 것 같았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해운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권태민은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해운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손에서 온기를 느꼈다. 하지만 그 온기 뒤에 숨겨진 냉혹한 진실은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의 남편, 권태민, 그는 과연 누구일까? 신양그룹의 병약한 회장, 아니면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무자비한 폭군 가면이 벗겨진 그의 진짜 모습은 해운에게 더 큰 공포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끌림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지난밤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이해운과 권태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더욱 두텁게 드리워진 듯했다. 해운은 남편의 진짜 모습을 목격한 후 그에 대한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호기심,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한 미묘한 감정들로 혼란스러웠다. 권태민은 여전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냉정함을 유지했지만 해운을 대하는 그의 눈빛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닌 일종의 탐색과 경계, 그리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관심의 그림자였다. 며칠 동안 저택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권태민의 숨겨진 세계, 즉 그가 지배하는 그림자 연맹, 내부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한 것이다. 연맹의 오랜 숙적이었던 흑사파. 두목 강자욱이 최근 세력을 규합하여 권태민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첩보가 연이어 들어왔다. 강자욱은 잔인하고 야비하기로 악명 높은 인물로 과거 권태민의 아버지 시절부터 연맹과 비비린내 나는 암투를 벌여왔던 자였다. 회장님, 강재욱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주요 사업장 몇 군데에 이미 놈들의 끈앞풀들이 잠입한 흔적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정하고 덤벼들 모양입니다. 박 실장이 긴급 회의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회의실에는 권태민과 함께 그림자 연맹의 핵심 간부 몇 명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날카로운 눈빛과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자들이었다. 해운이 우연히 마주쳤던, 밤늦게 저택을 드나들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권태민은 눈을 감은 채 박 실장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그의 침묵만으로도 얼어붙을 듯 팽팽했다. 잠시 후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자욱, 그 늙은 여우가 아직도 단념하지 못했군. 좋다. 이번 기회에 놈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도록 하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회의실 안에 모든 이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각 지부의 그림자들에게 비상령을 하달해 강자욱과 흑사파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놈들이 미끼를 물도록 유인한다. 그리고 함정은 내가 직접 준비하지. 권태민의 지시에 간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전쟁 지휘본부처럼 변모했다. 해운은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방에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저택 전체에 감도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며칠 후 강재욱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흑사파 조직원들은 신양그룹의 물류창고를 습격하고 권태민이 비밀리에 운영하던 자금줄 몇 군데를 공격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권태민이 예상했던 바였다. 그는 이미 한 발 앞서 함정을 파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전의 날 밤, 서울 외곽의 폐공장지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둠 속에서 권태민이 이끄는 그림자 연맹의 정예 조직원들과 강자욱의 흑사파 조직원들 사이에 숨막히는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권태민은 현장을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다.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고 한 손에는 예의 그 검은 지팡이 검을 든 그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신과도 같았다. 한편 해운은 그 시각 저택에서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박 실장은 회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며칠 자리를 비우실 겁니다. 사모님께서는 안전하게 저택에 머무르시면 됩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진 상태였다. 하지만 저택 주변의 경비가 평소보다 몇 배나 강화되었고 밤늦도록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분주하게 드나드는 것을 보며 해운은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때 그녀의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다. 바로 권태민의 주치 의이자 온실에서 약초를 연구하던 노인이었다. 그는 해운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지금 회장님께서 큰 위험에 처해 계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해운은 망설였지만 노인의 절박한 눈빛에서 진심을 읽고
그를 따라 나섰다. 노인이 그녀를 이끈 곳은 저택 지하에 숨겨진 거대한 통제실이었다. 그곳에는 수십 개의 CCTV 모니터가 폐공장 지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몇몇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모니터 한가운데에는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권태민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놀라운 무술 실력으로 적들을 제압하고 있었지만 그의 몸에는 이미 여러 군데 부상이 보였다. 강재욱이 함정을 파고 회장님을 유인했습니다. 지금 지원 병력이 가고 있지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노인이 다급하게 말했다. 사모님, 혹시 회장님 서재의 비밀방에서 보셨던 지도 기억나십니까? 그 지도에 표시된 특정 기호들. 그것이 이 상황을 반전시킬 유일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해운은 숨을 삼켰다. 그녀가 몰래 보았던 그 지도, 그리고 암호 같은 기호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필사적으로 떠올렸다. 그녀는 미술학도답게 사물을 기억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잠시만요. 그 기호들, 어쩌면 폐공장의 특정 구역을 나타내는 좌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구역의 지형적 특징과 관련된 암호. 해운은 자신의 추리를 기술자들에게 빠르게 설명했다. 기술자들은 그녀의 설명에 따라 시스템을 조작했고 마침내 폐공장에 숨겨진 약점을 찾아냈다. 그곳은 강자욱이 매설해 놓은 폭탄의 위치와 연결되어 있었다. 회장님께 즉시 이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통제실은 일순간 긴박감에 휩싸였다. 무전으로 권태민에게 정보가 전달되었고 그는 해운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강재욱의 함정을 역이용하여 전세를 뒤집는 데 성공했다. 치열한 격전 끝에 강재욱은 생포되었고 흑사파는 와해되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새벽녘이 되어서야 권태민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통제실에서 밤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해운을 발견하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해운은 그의 처참한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겼다.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권태민은 대답 대신 지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냉기만이 아닌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해운이 이번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미 보고받은 상태였다. 당신 덕분에 살았소.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고맙소. 이해운 씨.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건넨 진심 어린 말이었다. 해운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안도감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비록 그의 세계는 여전히 공포스럽고 위험했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한 것 같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피와 폭력으로 얼룩진 밤의 끝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흑사파와의 처절한 사투가 끝난 후 권태민의 저택에는 한동안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강자욱과 그의 잔당들은 그림자 연맹에 의해 철저히 소탕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권태민 역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의 충직한 부하들과 주치의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이해운은 그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켰다. 처음 며칠간은 두려움과 혼란스러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고열과 악몽에 시달리는 그의 곁에서 밤새 간호했고 주치의를 도와 약을 갈고 상처를 돌보았다. 그녀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다. 권태민은 대부분의 시간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냈지만 가끔씩 정신이 들 때면 곁을 지키는 혜운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이전의 차가운 냉기 대신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어떤 감정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혜운은 그럴 때마다 애써 그의 시선을 피했지만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두려웠다. 그가 몸담고 있는 어둠의 세계, 그리고 그 안에서 자행되는 폭력과 배신, 모든 것이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진실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를 완전히 미워할 수 없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의 모습, 그리고 지금 병상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연약한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마침내 권태민의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되어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을 때 혜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에게 진실을 요구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권태민 씨, 당신은 도대체 누구죠? 그리고 왜 내게 이런 위험한 일들을 숨겨왔던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기만적인 관계 속에서 불안에 떨며 살고 싶지 않았다. 권태민은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복잡했다. 마침내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알고 싶소, 내가 살아온 세상.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했던 운명에 대해서 혜운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권태민은 처음으로 혜운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충격적이었다. 그는 신양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지만 동시에 그림자 연맹이라는 거대한 지하 조직의 차기 수장이기도 했다. 그림자 연맹은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신양그룹을 보호하고 정경계의 어두운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밀 조직이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그림자 속의 제국이었다. 몇 년 전 그가 당했던 의문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림자 연맹 내부의 권력 다툼과 외부 조직의 암살 시도가 결합된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두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한동안 실제로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장애를 역이용하여 자신을 공격했던 내부의 배신자들과 외부의 적들을 색출하고 연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다. 그가 보여주었던 병약한 총수의 모습은 완벽한 위장이었고 그 뒤에서는 그림자 연맹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내가 왜 당신과 결혼했는지 궁금하겠지. 권태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당신을 이용할 생각이었소. 연맹 내부의 적들은 내가 후계자를 낳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압박해왔고 당신의 가문은 몰락 직전이었으니 서로에게 필요한 거래라고 생각했지. 당신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그때의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여유가 없었소. 그의 고백은 혜운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역시 이 결혼은 처음부터 철저한 계산과 이해타산으로 맺어진 관계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솔직한 고백 속에서 혜운은 그가 짊어져야 했던 엄청난 무게와 고독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선택의 여지 없이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아야 했고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던 것이다. 하지만 권태민은 혜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내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 당신의 순수함, 그리고 강인함. 어쩌면 당신이라면 내 곁에서 이 모든 것을 함께 감당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되었는지도 모르지. 혜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고백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그녀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분노해야 마땅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그녀의 분노는 힘을 잃고 있었다. 대신 그의 고독과 아픔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그가 보여준 용기와 강인함에 대한 미묘한 존경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혜우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당신의 세계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무서워요. 하지만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지는 알 것 같아요. 권태민은 그녀의 말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나도 당신에게 모든 것을 이해해 달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어.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의 마지막 말은 마치 간절한 부탁처럼 들렸다. 혜우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여전히 깊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의 빛도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이 남자의 어둠을 걷어내고 그 빛을 키워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 역시 더 이상 과거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운명은 이미 권태민이라는 남자와 그리고 그가 속한 어둠의 세계와 깊이 얽혀버린 후였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혜우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권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든지,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시오. 나는 결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어색함과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들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와 불신을 넘어선 아주 조심스러운 이해와 연민, 그리고 어쩌면 희미한 기대감 같은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 그 두 세계를 연결하는 아주 가느다란 다리가 놓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 다리 위에서 그들은 위태로운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권태민이 흑사파 두목 강재욱과의 사투에서 살아남고 이혜운에게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고백했던 그날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다. 권태민과 혜운의 관계는 물론이고 그들을 둘러싼 세상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권태민은 혜운의 따뜻한 영향력과 지지 속에서 점차 어둠의 세계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림자 연맹의 수장 자리는 여전히 그의 것이었지만 그는 조직의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혁했다. 불법적인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했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업형 보안 컨설팅 및 정보 서비스 회사로 조직의 성격을 전환시키려 노력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내부의 반발도 거셌고 오랜 숙적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혜운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 혜운이라는 등대가 있었고 그녀가 비추는 빛을 따라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았다. 신양그룹 역시 권태민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 과거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벗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앞세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았고 대중 앞에 당당히 나서
자신의 비전을 설파했다. 그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놀라운 경영 능력은 재계의 찬사를 받았고 한때 그를 둘러쌌던 흉흉한 소문들은 점차 잦아들었다. 이혜운 역시 지난 5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많고 위축되었던 소녀가 아니었다. 권태민의 아내이자 신양그룹 안주인이라는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만의 꿈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미술에 대한 오랜 열정을 되살려 해운아트 재단을 설립했고 재능 있는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후원하는 일에 매진했다. 또한 과거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과 소외된 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점차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정략 결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처음에는 어색함과 불신으로 시작되었지만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그들의 마음은 서서히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이자 연인이 되었다. 저택의 차가운 공기는 이제 온기로 가득 찼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사랑의 결실인 예쁜 딸 권서아까지 태어나면서 그들의 행복은 더욱 완전해졌다. 혜운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버지 이병철과 어머니 김선희는 딸을 팔아넘기려 했던 과거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뉘우쳤지만 혜운은 그들을 쉽게 용서하지 않았다. 물질적인 지원은 하되 마음의 거리는 유지했다. 언니 이하진은 여전히 허영심을 버리지 못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가려 했지만 더 이상 혜운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이기적인 행동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권태민과 혜운은 어린 딸 서아의 손을 잡고 자신들의 저택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5년 전 혜운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느꼈던 공포와 절망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따스한 햇살과 지저귀는 새소리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태민 씨, 그때 기억나요?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여기가 꼭 감옥 같았는데 혜운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권태민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미안했어. 그때 나는 당신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지.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을 만났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과거의 아픔을 이겨낸 강인함과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 어둠의 세계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역설적이게도 서로에게 가장 밝은 빛이 되어 주었다. 권태민은 여전히 그림자 연맹의 일에 완전히 손을 뗄 수는 없었지만 그는 이제 그 힘을 정의를 위해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려 노력했다. 혜운은 그런 그의 곁에서 든든한 지지자이자 조언자가 되어 주었다. 그들은 함께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정원.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멀리 퍼져나갔다. 그것은 마치 긴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발견한 찬란한 빛과도 같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록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과 용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해피엔딩을 맞이한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였다. 그리고 그 동화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펼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선택이 만들어갈 더욱 빛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